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 또 산림청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약간 정리해서 북한 산림을 저희가 경제적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 간의 협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처럼 독일처럼 또 우리나라의 성공한 국민운동처럼 이것을 국민운동화하는 것이냐,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무르익고 유럽 국가 중심으로 선도하고 있으면서 2021년부터는 활성화될 탄소 배출권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것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지도자 여러분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숲속에 대한민국 숲재단을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 헥타가 되니까 한 270억 평 되는 겁니다. 평으로 익숙하게 이렇게 보시면 크게 봐서 한 300평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황폐지가 저기 나와 있다시피 한 284만 헥타 되니까 여기 곱하기 3을 하면 한 85평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약 300억 평 가까이 되는 전 국토가 황폐된 것은 아니고요. 3분의 2 이상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백두대간과 그리고 DMZ 주변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대표적인 데가 백두산 주변, 또 칠보산, 묘향산, 금강산 등 7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 고을산 쪽으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가 아주 좋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보호라고 해서 유엔이 지정한 여러 지구들이 백두대간 북쪽에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산림들을 어떻게 지키려는 것을 방지하느냐가 아마 이 한반도 숲재단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있는 걸 지키고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게 한다면 거기서 1차 탄소 배출권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황폐화된 이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한 80억 평에서 90억 평 이렇게 되는 이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회복하느냐, 이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량 부족 때문에 만든 다락밭의 과제, 또 식량의 과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과제, 에너지를 계속 산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또 병충해라든가 산불 등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원인에 의해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 이것을 전 세계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엔의 기후변화 기구특도 그렇지만 UNEP는 물론이고, 그리고 사막화 방지 유엔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 유엔협약 쪽에서도 다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절거로 로고를 만들어서 써서라도 앞장서라, 그러면 UNCCD, 예를 들면 유엔 사막화 기구가 공동 호언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앞서서도 보셨지만 워낙 황폐화가 일부 지역에서는 심해서 저렇게 하천이 다 막혀 있고 자갈 이런 것이 평지까지 올라온 지역도 많았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도와서 양묘장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남한에서 양묘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과 낭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 양묘를 하면서 양묘장 건설을 많이 했고, 양묘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온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재 양성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된 거가
이 금강산 주변에 있는 양묘단지와 40만 평이 넘는 밤나무 단지로서 식량으로서도 쓸 수 있는, 현지 주민들이 나무를 베쓰는 것보다는 밤을 수확하고 저 숲을 조성해가는 이런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데가 금강산 밤나무 단지입니다.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18개 단체들의 수십 개 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났고요.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국제학술단체들, 또 저희 교포단체들이 북한에서 좋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광활한 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라든가 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재와 관심과 시범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가의 의지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이 숲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4대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의 합의서에서도 4대 협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시면 특히 외국의 협조를 받아서 강원도에 시범적으로 만든 도 양묘장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큰 규모고 얼마나 과학 영림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시민사회가 또 기업이 20년 동안 해온 방식보다 훨씬 큰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정부까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만 가지고 또 학자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의 정부가 앞장서고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기에 본격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성이 필요한 3, 40년의 노력이 필요한 이런 쪽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축은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의 국민운동의 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이것을 주목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 국제재단 세계적인 국내외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운동의 경험을 보시면 저희 국내 경험이 미국의 CCC 아까 홍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300만 일자리를 만든 루즈벨트의 시민보전단 운동 그것을 사실상 한국화에서 만든 생명의 숲운동 또 기업이 앞장서서 한 오래강산 프로계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서 간단히 짚고 거기에서의 몇 가지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래강산 프로계는 기업이 35년 전에 시작해서 나라가 소유한 땅이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국유지 공유지의 국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운동이었습니다. 35년 전에는 참 어려웠죠. 면세도 안 되고 이것을 왜 나라 땅 국유지 공유지에 나무 심는 운동을 기업과 시민이 앞장서느냐. 정부가 할 일이지. 그래서 좀 10년간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세상이 바뀐다. 아무리 땔감으로 쓰이고 식량으로 쓰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채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대책 전환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되지만 또 한쪽으로 우리가 숲조성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국의 수천 군데 황무지가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렇게 한 장소 한 장소 바뀌어 나간 것을 저희가 지난 35년 동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환위기 때는 저 경험을 바탕으로 또 미국의 CCC 경험을 원형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을 오늘처럼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환위기 IMF 원조 신청과 동시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것을 지원하셔서 1998년 2월에 결성을 하고 3월 18일로 생명의 숲 재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한국에 있는 수천 개, 약 12,000개 학교 중에서 7, 8천 개 학교가 작은 학교 숲을 갖는 운동을 참여했고, 또 마을숲, 도시숲 만드는 것을 해서 서울숲이라든가 난지도 노을공원 같은 것이 시민의 힘으로, 기업들의 힘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만들어낸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시민 역량, 그리고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역량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생명의 숲 운동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솔선수범을 해주셨던 대표적인 국민운동인데요. 이것은 매년 1조 원을 정부로부터 투여받는 데 성공한 운동입니다. 매년 1조 원을 첫 해만 2천억이었고요. 98년만. 99년부터 4년간은 1조 원씩 해서 4조 2천억 원을 이 생명의 숲 운동으로 전환시키면서 수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숲, 문화운동, 교육운동을 할 수 있었던 국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산림청 예산으로 편입돼서 산림청 예산이 6천억도 안 되던 그 시절에서 오늘날처럼 2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아주 앞서가는 능력과 자원을 가진 또 경험을 가진 그런 그 산림기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숲은 각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만이 하고 되고 국제적 협력이라든가 전문가 육성, 국제협력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1조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 힘은 아까 외환위기 때 저희가 금모으기를 통해서 불과 1년 만에 30억 달러, 3조가 넘는 돈을 동원했던 그 국민의 역량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이시자 현재 생명의 숲 이사장님이 함께 계시고 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같이 참여하셨고 당시의 국무총리님들이라든가 전직 국무총리님들 많은 분들이 이 국민운동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기후변화 협약이 기후변화가 불행한 일이고 이 쓰나미라든가 또 세계적인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한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의 힘을 또 세계 시민의 힘을 모을 때고 기업이 앞장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빙산이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 다음번에 폭우가 더 심해지고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일부 거대한 산에 있는 빙하나 빙서를 기반으로 한 물 이용 국가들, 특히 히말라야 주변의 국가들 이런 데들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죠. 빙설이 다 녹아버리면 만년설이 다 녹아버리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주요 지역에서 이 물 난리가 한국은 예외지만 물 난리가 아주 큽니다. 한국은 오히려 매년
비가 더 많이 오는 나라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 기후 난민들, 이것이 지중해 아프리카 주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멕시코 주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중남미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히말라야 국가에도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는 파리 협약을 2015년에 드디어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벗어났지만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요 주정부는 다 여기 참여해서 아주 획기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동부 10개주도 그렇고 아주 큰 실적을 내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것을 통해서 40% 50%의 탄소 배출을 줄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도 함께 줄여나가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처럼 탄소 배출권 의무도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사회 선도국가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토 프로토콜에서 얘기하던 CDM 플러스 SDM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고, 또 기존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하기 위한 REDD라는 것을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면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이런 크게 보면 양대 프로그램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저렇게 약속을 했고 한국이 제일 속이 좁아서 적게 약속을 한 편입니다. 우리는 2030년 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7%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만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오래 갈 거고 탄소 배출 문제가 오래 갈 거고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을 것이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회 지도자 어르신들께서 이 분야에서 가속화를 해주신다면, 특히 북한의 산림 보존과 신조림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기폭제 내지는 각성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전환이 제일 크고, 공정 프로세스를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방법 등이 중요하고, 수송 에너지 쪽에서 큰 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 연구 보고에 의하면 산림을 통해서 이왕 발생한 탄소를 흡수하는 것, 탄소 흡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1%가 넘는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쪽으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프로세스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걸 통해서 30-40%씩 줄여나가고, 교통 시스템을 변화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또 가정의 에너지 사용도 바꾸고 이래야 되고, 농업에서도 바꾸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탄소 상세 자체적으로 저 위에 내부적 대응을 기업들이 다 하게 하는 것 외에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업 외에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숲을 보존하고 숲의 훼손을 막고 황폐지를 복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세계적 합의입니다. 북한은 이 탄소 상세권 상속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REDD를 통해서 기존의 610만 헥타르, 약 한 200억 평, 이것은 잘 지켜나가자. 여기에서만도 탄소 배출권을 4천만 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지금의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값을 적용한다면 한 1조 원, 유럽 걸 적용한다면 한 1조 2, 3천억 정도가 국제적 기업들이 보장만 해준다면, 뭔가 모니터링 플랫폼이 있고 이것을 5년, 10년간
입증해주고 보증할 때만 있으면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한 1조 내지 1조 2천억 상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상세 사업인데요. 저건 지금 저기 보시면 탄소 흡수량이 남북한 또 이제 북한 건데 나눠 갖는 데는 반반씩 되겠습니다만 3,600만 톤, 저것도 약 한 9천억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보면 2조 원이 현재의 탄소 배출권 거래값으로 국제사회가 투여할 수 있는 한국이 만드는 한반도 숲재단에 낼 수 있는 일단 최대치라고 봅니다. 이 경제적 효용 외에 세계적인 공익재단이라든가 환경재단이라든가 국가들의 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순전히 이 SDM 메커니즘, REDD 메커니즘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저희는 한 2조 원 내지 많으면 2조 4천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저 황폐지 190만 헥타르만 하는 게 아니라 280만 헥타르를 다 한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감축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해 산림 쪽에서 상세하는 것을 제한해놓은 이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 1차 2조 원 내지 2조 4천억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다 한 5천억 정도를 더 더해서 2조 4천억 내지 한 3조 원의 국제적 세계적 선도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공익적 가치가 수없이 많지만 이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160조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가 현금으로 이렇게 제공해 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국제적 협력은 2021년부터 본격화될 이 탄소 배출권 거래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염두에 두고 또 민간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활발히 이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어서 UNEP 쪽에서도 있었고 UN CCD 쪽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저도 의장을 한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분야에서 기업인들을 끌어들여서 기업이 탄소 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탄소 상세와 또 프로세스 혁명, 제4차 산업기술혁명을 도입하는데 선도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넘어서 국제 시민사회와도 또 유엔기구와도 많은 협력을 해서 UN 이코피스 리더십 센터 등 또 아시아 녹색재단 등 많은 국제적 활동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태경 환초환림 50년 대장정을 유도해 놓은 것도 한국의 국민운동, 중국의 사막화에 대한 최초의 비디오 르포를 제작한 것도 한국의 시민사회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이 오늘날 50년 태경 환초환림 경작지를 줄여서라도 초지와 숲을 늘리겠다는 사업이 잘 진행되셔서 중국에 가시면 얼마나 숲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변 국가도 똑같습니다. 히말라야 국가를 포함하고 몽골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세계와 협력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반도 숲재단 창설을 오늘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이 법적으로 다양한 게 많습니다. 또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2조 내지 2조 4천억, 많으면 3조까지 낼 수도 있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처음에 누군가가 마중물을 내야 되고 그 마중물을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국민과 세계적 경쟁 내지는 선도를 하는 선도 기업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정보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 시민사회와 국민운동의 이 성공 요인을 보면 비전의 공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과 신뢰 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 혁신과 창조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숲재단을 만들어서 한반도 남북의 상태 협력 내지는
생태 통일을 이뤄가면서 다른 분야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이 분야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인도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다국적 전산소 상세권을 최대한 만들어내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